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저항, 소설 불신시대입니다. 1955년 단편 개산으로 등단한 박경리 선생은 이듬해 불신시대, 1958년에는 벽지, 암흑시대, 표류도, 김약국의 딸들, 파씨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한국 문단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남편과 아들을 잃는 슬픔, 그리고 폐암 선고 등 인간으로선 감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문학적으로는 누구도 쉽게 다다를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을 이뤘죠. 1969년 토지를 현대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1994년 지필 26년 만인 8월 15일에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걸작 토지 16권을 완성합니다. 굳이 여러 작품을 들지 않더라도 대하소설 토지 이 한 작품만으로도 이분은 한국 소설사에서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 전쟁 중 남편을 잃고 유일한 자식인 아들마저 의사의 무성의로 죽게 되는 비극의 여인입니다. 부조리하고 혼탁한 세상에 지쳐가지만 결국 세상을 향해 저항합니다. 진영 어머니, 죽은 손자를 불쌍히 여기며 남아있는 딸을 걱정하는 전형적인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여승, 시주받은 쌀을 되파는 인물입니다. 가롤동 아주머니, 진영이 신앙으로 의지하려 했던 인물이지만 돈 문제로 피해만 줍니다. 절의 여승, 아들 문수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찾아간 절의 여승으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접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상배 의사도 불신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진영은 아들마저 의사의 무성의함 때문에 잃고 좌절과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진영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죽은 손자가 너무 불쌍하다며 연신 눈물을 훔치며 가롤동 아주머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시지 마세요, 형님. 산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 진영이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갈 길이나 생각합시다. 우리 어디 사는 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 돈만큼은 돌려드리려고. 원금만이라도요. 가롤동 아주머니는 진영의 먼 친척 아저씨의 부인입니다. 요즘 개를 하면서 돈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죠.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아들을 잃은 진영을 성당에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전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전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어 너를 부르신 거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인간 세상에 다만 천주님만이 빛이 된다. 제가 구원을 받자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천당이 있어서 그곳에 문수가 놀고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 천당 같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행복하게 꽃동산에서 놀고 있고 말고. 아무리 꽃동산이라도 그 애는 외로울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소리 말고 영세나 받도록 해. 상배도 영세를 벌써 받았어. 그 무신론자가 영세를. 그 애도 요즘 신경이 많이 변했어. 상배는 가롤동 아주머니 집에서 하숙하는 대학생입니다. 아주예요.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 했는겨. 예수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렸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렸단가매요. 그 애도 우리 집에서 쉬이 옮기게 될 거야.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신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 애가 나가기 전에 영세 받도록 하려고. 어느 날 집으로 여승이 들어오며 어머니에게 말을 건넵니다. 만화님, 이날까지 부처님을 섬기고 잘 살 적에는 절마다 불을 켰건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도 헛말이더군. 아유, 딱하기도 해라. 그러게 말이오. 그렇지만 시주하십사고 온 게 아니라
에이요, 쌀을 살려나 해서 아주 무거워서요. 무거워서 어디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요. 좀 짐을 덜고 가려는데. 우리도 대쌀을 팔아먹으니 기왕이면 사지요. 되나 후이 주세요. 계신절은 어디지요? 네? 네. 바로 학교 뒤에 있는 절이지요. 시주받은 쌀을 팔고 나가는 여성을 진영은 우두커니 바라봅니다. 예, 진영아. 문수를 그냥 둘라니 이리 가슴이 메인다. 이렇게 흔적 없이 두다니 절에 올려주자. 절도 가깝고 신당이니 만만하고 세상에 너무 가엾어. 아무래도 혼백이 울면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잠이 와야지. 왜 그런 중이 있는 절에 가려고 해요? 누가 중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 보고 가지. 진영은 손자의 영혼을 달래고자 위패를 절에 가져다 놓으려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가엾어. 그런데 첫째로 화가 따던 서장 부인이 아직도 안 오시니 어떡하나. 저 스님, 그만 우리 아이를 먼저 해주세요. 그럼 댁부터 해드릴까? 아직 서장 댁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 진영 어머니는 향을 꽂고 은행에서 갓 나온 듯한 빳빳한 10판짜리 20장을 영전에 놓습니다. 연간 우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당신네들 같으면 중히 먹고 살가수?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돌아오는 길 진영은 우라통이 터지고 어처구니가 없어 죽은 아들이 더욱더 불쌍했습니다. 나 의논할 게 좀 있어서 왔는데 참 기가 막혀서. 저 말이야. 돈을 좀 빌려준 사람이 죽었구나. 어떡해. 지난 5월 달에 가져간 돈을 이제 한 푼 못 받고 그만. 5월이면 진영이 갯돈을 찾는 달이자 개가 끝나는 달입니다.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50만 원이야. 대관절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저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 받았다는 상배 학생 말이에요?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는 것만 해도. 신용 보증으론 정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결국 진영은 신앙이 깊어 의지하려 했던 가롤동 아주머니에게 돈을 떼이고 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대학생 상배를 떠올리며 불신과 분노로 마음은 더욱 지쳐갑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절에 보낼 돈을 걱정합니다.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진영이 절에 오릅니다. 저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골로 가는데 아이 사진과 입회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또 그냥 두구려. 명절에 우편으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세요. 여승이 아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나오자 진영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인사 한마디 없이 밖으로 나옵니다. 불심에 기필 돈으로 따지는 절에선 아들 문수의 영혼이 편안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진영은 위패를 불살라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겐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지. 난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지. 한가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의 눈에 비친 당시 사회는 비정상 그 자체입니다. 폐결핵에 걸린 진영이 찾아간 병원은 거짓 술수와 엉터리가 난무하고 집에 찾아온 여승은 돈을 쫓아 종교를 팔고
문수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찾은 절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대접을 달리하는 타락한 곳이었죠. 곳곳에 사기꾼들이 득실거린 현실에서 진영은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이 시대를 불신합니다. 불신시대란 제목이 말해주듯이 진영을 둘러싼 사회 현실은 모두 그녀를 기만하고 배신합니다. 특히 그 지독한 배금주의, 돈이 기준이 되는 사회는 그녀에게 생존 자체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게 하죠. 끝낸 아들의 위패를 태우게 되는데 아마 그녀는 아들의 영혼이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1956년도 소설 불신시대 속에서 진영이 가졌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 2020년도에 살고 있는 저에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헬렌 켈러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